내 아들 집이 내 집이지. 어디서 감히 시애미한테 눈을 부라래요? 시어머니는 임신 7개월 차인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결혼할 때 10원 한 장 보태지 않은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사주신 신혼집 안방을 차지했어요. 한심한 남편은 시어머니의 편을 들며 저를 외면했습니다. 어두운 길바닥으로 비참하게 쫓겨난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길바닥에 맨몸으로 나앉아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울부짖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3년 차 봄날의 일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걸터 앉아 양말을 신던 저는 엄지발가락 쪽이 또 뚫린 것을 보고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반지꼬리를 꺼내 검은 실로 구멍을 꿰매는데 손끝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남편 김재현은 안방에서 와이셔츠를 다리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김재현이 거실로 나오며 무심하게 말을 던졌어요. 여보, 이번 달 어머니 생활비 내가 붙였어. 저는 꿰매둔 손을 멈추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매달 시어머니께 보내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남편 월급에서 떼고 제 월급에서도 떼서 합쳐서 보내는데 그게 또 부족하다고 시어머니는 늘 트집을 잡으셨거든요. 김재현이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한번 다녀가라고 하셔. 저는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든 배를 슬쩍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입덧이 다시 심해져서 멀리 가는 게 힘든데. 남편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거울을 보던 김재현이 휙 돌아서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또 그 소리야? 어머니가 너 보고 싶다는데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박순자가 소파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위아래로 저를 훑어봤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져온 과일 상자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사과 좀 사왔어요. 박순자가 과일 상자를 받지도 않고 손사래를 치며 다시 소파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됐어. 그런 거 사올 돈 있으면 생활비나 더 붙이지.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식탁 위의 상자를 조용히 내려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더라고요. 박순자가 아들을 향해 입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재현아, 네 마누라가 이번 달 생활비 또 깎았더라?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깎다니요. 지난달이랑 똑같이 보내드렸는데요. 박순자가 콧방귀를 끼며 다리를 꼬았어요. 애미야, 너는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가? 어른 모시는 법을 영 모르더라?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아버지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저를 무너뜨릴 때마다 꺼내는 단골 무기였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끝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그 말씀은 좀... 박순자가 차갑게 저를 흘겨보며 말허리를 끊었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했니? 없이 자란 티는 어디 가질 않더라. 저는 김재현을 돌아봤습니다. 김재현은 텔레비전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임신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퍼붓는데 한마디도 거들지 않는 남편의 옆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데 그 작은 움직임조차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김재현이 운전대를 잡은 채 슬쩍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좀 그러시는 거 알잖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여보, 나도 사람이야. 친정 아버지 이야기 그만 좀 못 꺼내게 해주면 안 돼? 김재현이 한숨을 푹 쉬며 핸들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너도 이제 좀 묻어내질 때도 됐는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으로 배만 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들여다보니 친정엄마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 댁 잘 다녀왔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엄마, 잘 다녀왔어요. 엄마가 단번에 눈치를 채더라고요. 우리 딸 목소리가 왜 이래? 또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지?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참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시장 통해서 국밥집 하시느라 허리도 굽으셨는데 제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정옥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우리 딸 시집 보내놓고 늘 마음이 무거워. 친정 든든한 게 없어서 우리 딸이 고생한다 싶어서. 저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엄마는 이번 주말에 뭐 하셨어요? 아휴, 뭐 하긴. 가게 보다가 옆집 박씨네 떡 좀 얻어먹고 그랬지. 엄마가 시장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는데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밤이 깊어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김재현은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푸른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자그마한 발로 제 손바닥을 톡톡 차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너 하나 보고 산다. 말을 내뱉고 나니 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숨소리도 죽여가면서요. 다음날 아침, 저는 부어오른 눈으로 일어나 또 도시락을 쌌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어제 꿰맨 양말을 다시 신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난 어느 평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야근을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회사 일이 두 배로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친정 엄마라고 떠 있는데 평소 같지 않게 늦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얼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이 시간에.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갈게. 엄마, 어디 다치셨어요? 다친 거 아니야. 가서 얘기할게. 엄마가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김재현이 거실로 나오며 시계를 슬쩍 봤습니다. 이 시간을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신다고? 저는 남편의 말투에 기분이 살짝 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분쯤 지나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친정엄마가 작은 가방 하나를 꼭 끌어안고 서 있더라고요. 평소 시장에서 입던 몸빼 차림 그대로였고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팔을 부축해 거실 소파로 모셨어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두 손으로 받쳐드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번 주에 로또에 당첨됐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엄마, 뭐라고요? 로또요? 1등이야, 1등.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김재현도 입을 해 벌리고 굳어버렸어요. 장모님, 1등이라니요? 그게 정말입니까? 엄마가 종이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제 가게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장 사본 건데 오늘 아침에 박씨 아저씨한테 보여드렸더니 진짜라고. 엄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를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시더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우리 딸 더 고생 안 해도 되겠다. 엄마가 이제 너 허리 좀 펴게 해줄 수 있겠어. 엄마가 어느 정도 진정되시고 나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드렸습니다. 엄마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수진아, 엄마 결심한 게 있어. 이 돈 한 푼도 안 쓸 거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에 이번 돈까지 다 합쳐서 너한테 집을 사줄 거야. 우리 딸 명의로 된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집.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지. 엄마가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셨어요. 엄마는 시장에서 국밥 끓이는 게 제일 마음 편해. 우리 딸이 임신한 몸으로 야근하고 들어와서 양말 꿰매 신는 거 엄마가 모를 줄 알았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김재현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그건 너무 큰 돈인데 저희 부부 명의로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요? 엄마가 김재현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평소 사위 앞에서 늘 웃으시던 엄마의 눈빛이 그날따라 서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김서방, 미안하지만 이건 우리 딸 명의로만 할 거야.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서 주는 거니까 내 뜻대로 하게 해줘. 김재현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더 이상 토를 달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뒤 엄마와 저는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푸른 나무들이 펼쳐진 그 집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환해지더라고요. 엄마는 망설임 하나 없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20억이라는 그 큰 돈을 한 번에 치르시면서도 엄마는 손도 떨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약서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나 이런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못 살 데가 어딨어. 엄마 딸이 최고지. 이사를 마치고 집들이를 하던 날 시어머니 박순자도 잠깐 들렀습니다. 박순자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천장부터 바닥까지 휙 둘러보더라고요. 아이휴, 좋네. 사돈이 통도 크셔. 우리 며느리한테 이런 집을 다 사주시고. 엄마가 차를 내오시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거예요. 박순자가 소파에 앉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도 사돈, 이게 뭐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하잖아요. 부부가 한 몸인데. 엄마의 손이 차 주전자를 든 채로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시더니 박순자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부인, 이 집은 우리 딸 명의예요. 우리 딸 집입니다. 박순자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아휴, 사돈도 참. 농담이지요, 농담. 저는 두 분 사이의 묘한 공기를 느끼며 가만히 차만 마셨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그 순간 톡하고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사주신 집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이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의 흐뭇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를 잘 모시고 살아야겠다고요. 이사한 지 두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는데 자꾸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휴게실 구석에 앉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어제 시장에서 떡집 박씨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는데, 무슨 생각이야, 엄마? 너 임신해서 몸도 무거운데 출산 전에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제주도표 끊어줄게. 김서방이랑 같이 다녀와. 저는 뜻밖의 제안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돈 너무 많이 들어. 아휴, 시끄럽다. 엄마가 보내준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2박 3일이면 충분하지? 엄마가 한사코 우기시는 바람에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녁에 김재현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편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더라고요. 여보, 나 다음 주에 회사 일 많아서 같이 못 가. 너 혼자라도 다녀와. 임신 7개월인데 나 혼자 가라고? 비행기도 타야 하는데. 그럼 가지 마. 누가 가라고 했어? 남편이 짜증을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저는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이미 표를 끊어달라고 부탁드린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혼자라도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부터 몸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해변을 걷는데 배가 묵직하게 당기더라고요. 저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밤이 되니 미열도 살짝 오르는 것 같고 입덧도 심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안 되겠다. 내일 일찍 올라가야지. 다음날 아침, 저는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표를 하루 앞당겼습니다. 남편한테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려는 마음 반, 혼자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 반이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내릴 때까지 저는 그저 빨리 침대에 눕고만 싶었어요. 캐리어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버튼을 눌렀는데 평소 같으면 삑 소리가 나야 할 게 영 반응이 없더라고요. 왜 이래? 저는 손가락을 다시 갖다 댔습니다.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비밀번호로 바꿔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안 열렸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맞게 눌렀는데. 저는 다시 한번, 또 한 번 눌렀어요. 같은 비밀번호를 3번이나 눌렀는데도 그 익숙한 띠리릭 소리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어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려 김재현의 번호를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리고 나서야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왜? 여보, 나 지금 집 앞이야. 도어락이 안 열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여보, 듣고 있어? 비밀번호가 왜 안 먹지? 잠깐만. 내가 지금 문 열어줄게. 남편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현관문을 노려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잠시 후 안에서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김재현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일찍 왔네. 연락 좀 하지 그랬어.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비밀번호 왜 바꿨어? 김재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해.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그만 우뚝 멈춰섰어요. 현관 안쪽 복도에 처음 보는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낡은 보따리며 종이박스, 누렇게 색이 바랜 이불더미까지. 신발장 옆에는 못 보던 검은색 가방이 너댓 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이게 다 뭐야? 이 짐들 다 누구 거야? 김재현이 제 캐리어를 받으려 손을 뻗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지? 어머니가 잠깐. 어머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다고? 저는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김재현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힌 순간 저는 두 눈으로 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사주신 가장 좋은 침대 위에 시어머니 박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베개를 2개나 베고 이불을 가슴까지 덮은 채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식탁에서 가져간 듯한 귤 껍질이 침대 머리맡 협탁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입을 열었어요. 왔냐? 여행 잘 다녀왔어?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누워 있는 것처럼 한 점의 미안함도 없는 그 표정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파르르 떨며 침대 옆에 섰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박순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에 걸터 앉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하다니? 내 아들 집인데 때가 들어오는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이라뇨. 여긴 제 명의의 집이에요. 우리 엄마가 사주신 집이라고요. 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며느리 집이 곧 아들 집이고 아들 집이 곧 애미 집이지. 뭐 그렇게 따지고 들어? 옆에서 따라 들어온 김재현이 안절부절 못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갈 데가 없으셔서. 잠깐만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임신했는데 흥분하면 애한테 안 좋아.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갈 데가 없다고? 어머님 사시던 그 집은 어쩌고? 김재현이 제 시선을 피하며 입을 우물거렸습니다.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 어쨌든 잠깐만 모시자, 응? 박순자가 두 팔을 허리에 쳐 얹고 저를 노려봤어요. 그래, 안방은 이제 내가 쓸 거다. 너희 부부는 작은 방 쓰면 되겠네. 며느리가 시애미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저는 두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의 구분 등이 떠오르고 시장 좌판에서 국밥을 끓이며 흘리시던 땀방울이 떠오르고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털어 이 집을 사주시던 그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부른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마치 엄마,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왔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재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그 비겁한 얼굴을 노려보면서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김재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남편이 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여보, 일단 좀 앉아서 얘기하자. 임신한 사람이 그렇게 흥분하면 안 돼. 흥분? 지금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박순자가 침대에 걸터 앉아 두 다리를 흔들며 저를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아휴, 우리 며느리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시애미한테 눈 부릅뜨고 대드는 꼴 좀 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른배를 쓸어내리며 박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든 다 참았어요. 결혼할 때 혼수 한 푼 안 보태시고도 친정 아버지 없다고 멸시하실 때도 참았고요. 매달 생활비 붙여드려도 부족하다고 트집 잡으실 때도 참았어요. 그런데 이건 못 참아요. 우리 엄마가 평생 시장에서 모은 돈으로 사주신 집이에요. 박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너 시집 왔으면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지. 아들 집이 애미 집이고 며느리 집도 애미 집이야. 저는 김재현 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여보, 너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이 살던 그 전셋집은 어쨌는데? 솔직히 말해봐. 김재현이 제 시선을 피하며 머리를 긁적였어요. 사정이 좀 있어서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어쨌든 잠깐만 모시자, 응? 박순자가 끼어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돈도 자식한테 그 돈 다 쏟아부었으면 됐지. 시애미는 자식한테 의지하면 안 되니? 저는 부른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눌러 참았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똑바로 봐. 너 지금 임신한 아내랑 친엄마 중에 누구 편 들고 있는지. 김재현이 한숨을 푹 쉬며 머리를 긁적였어요. 너 진짜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예민한 거 아니야?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성큼 다가가서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손바닥이 김재현의 왼쪽 뺨에 정확히 내려앉았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안방 안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김재현이 뺨을 손으로 감싸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너 지금 뭐 한 거야? 박순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침대에서 벌쩍 뛰어내렸어요. 야, 이 미친 거사. 네가 감히 내 아들 뺨을 때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노려보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어요. 화면을 켜고 숫자 112를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야, 너 어디다 전화해? 경찰 부르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여기 제 명의 집인데요.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어요. 임신한 저를 위협하고 있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는 주소를 차근차근 불러줬습니다. 박순자가 그 모습을 보고 두 눈에 핏발을 세우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박순자가 저를 향해 우당탕 달려오는데 김재현은 멍하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박순자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부른 배를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감싸며 몸을 비틀었어요. 박순자의 손바닥이 제 왼쪽 뺨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눈앞에 별이 번쩍 튀고 입안에서 비릿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비틀거리며 침대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리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배가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었어요. 임신한 사람한테 무슨 짓이에요? 네가 맞을 짓을 했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수화기에서 상담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네, 들려요. 지금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어요. 임신 7개월인데 빨리 좀 와주세요. 박순자가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김재현이 정신을 차린 듯 어머니와 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해. 박순자가 김재현을 밀치며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천연이 시애미를 경찰에 신고했어. 너는 가만히 있을 거야? 김재현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일단 좀 나가 있어. 흥분 좀 가라앉히고 와.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두 사람에게 등 떠밀려 안방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순자도 옆에서 같이 제 등을 밀더라고요. 그래, 나가. 시애미한테 손 찍어가는 며느리도 못 봤다. 저는 비틀거리며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쪽으로 밀려났어요. 신발도 못 벗은 채 들어왔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김재현이 제 어깨를 꽉 잡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밀었습니다. 놓으라고.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엉덩방아를 지으며 주저앉았어요. 부른 배가 무거워서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등 뒤에서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띠리릭 소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뺨이 욱신거리고 배가 묵직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저는 손바닥으로 차가운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른 배에 손을 얹은 채 굳게 닫힌 그 문을 노려봤어요. 두고 봐, 이 인간들. 내가 너희 둘 다 인생에서 끝장낼 거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휴대전화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장선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경찰관이 저를 위아래로 살피더라고요. 신고자 분이세요? 112 신고하셨죠? 네, 여기가 제 집인데 시어머니가 무단으로 들어와서 안 나가요. 뒤에 따라온 젊은 여자 경찰관이 제 부른 배와 부어오른 뺨을 번갈아 보며 인상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임신하셨는데 뺨도 빨간데 맞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때렸어요. 임신 7개월인데. 박 형사가 짧게 한숨을 쉬며 도어락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계신 분, 경찰입니다. 문 안 열어주시면 강제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도어락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빠끔히 열리고 김재현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휴, 경찰관님들, 이거 별일 아닌데 저희 와이프가 좀 예민해서요. 본인이 거주자분이세요? 일단 안으로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박순자가 두 손을 모은 채 단정히 앉아 있었어요. 조금 전 침대에서 발광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갑자기 점잖은 시어머니로 변신해 있더라고요. 아휴, 경찰관 양반들 오시게 해서 미안해요. 며느리가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좀 그런가 봐요. 저는 핸드백에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형사님, 여기 등기부 등본이에요. 이 집 명의자는 저 이수진 한 사람이에요. 박 형사가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신분증과 대조해 봤습니다. 단독 명의자가 이수진 씨로 되어 있어요. 어머님 성함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박순자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의야, 며느리 앞으로 해놓은 거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산 거예요. 내가 결혼할 때 보태준 돈도 많고요. 어머님이 보태주셨다고요? 결혼할 때 혼수 한 푼 안 보태신 거 다 아시면서 박 형사가 손을 들어 두 사람의 말을 끊었습니다. 남편분, 본인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부인이 무단 침입이라고 신고하셨는데요. 김재현이 두 손을 비비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형사님, 무단 침입이라니요? 제가 거주자고요. 제 친어머니예요. 친아들이 친어머니 모시는 게 무슨 무단 침입이 됩니까? 며느리가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좀 예민한 모양인데 가족일이에요. 여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동의 안 했는데 어떻게 네 맘대로 어머니를 들이고 비밀번호를 바꿔? 김재현이 어깨를 으쓱하며 박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바꾼 거야. 어머니 들어오시기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고. 제가 친아들이고 거주자인데 친엄마 모시는 거 가지고 무단 침입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형사가 짧게 한숨을 쉬며 저희 셋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자자자, 이 부분은 좀 곤란한 게 있어요. 명의가 이수진 씨로 되어 있는 건 확인이 됐는데 남편분이 같이 사시는 거주자고 시어머님이 친어머님이시잖아요. 직계 가족 간의 거주 문제는 사실 경찰이 함부로 강제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막아줘요? 가족 간 분쟁은 민사 사안이라서요. 법원에 가셔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으셔야 저희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시어머님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박순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커 봐라. 시엠이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폭행은요? 제 뺨 때리신 거, 임신한 사람을 때린 건 어떻게 해요? 폭행 부분은 따로 진단서 떼서 고소장 접수하시면 정식으로 수사 들어갑니다. 일단 진단서부터 떼시고요. 박 형사가 명함을 한 장 건네주며 마지막 한마디를 보탰어요. 이수진 씨, 변호사 상담 받으시고요. 임신하셨으니까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서 좀 쉬시고요. 이순경도 명함을 한 장 더 건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위험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신고하세요. 저는 명함을 두 손에 꼭 쥐고 고개를 떨궜어요. 두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몇 마디 주의를 더 주고는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찰관들이 떠나고 거실에 셋만 남자 박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 봐라 이년아. 경찰도 시엠이 못 끌어내잖아. 박순자가 거실을 가로질러 옷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재현아, 엄마 짐 이리로 옮기자. 며느리 옷 다 빼고 엄마 옷 틀여놔야겠어. 박순자가 옷방 안의 옷걸이에 걸린 제 인부복들을 한꺼번에 와락 끌어내렸어요. 옷들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여보, 너 진짜 미쳤어? 임신한 아내 옷을 이렇게 끌어내리는데 너는 어머니를 거들고 있어? 김재현이 박수를 내려놓으며 저를 흘겨봤어요. 야, 이수진, 너 그냥 몇 달만 눈 딱 감고 참아. 자꾸 이러면 진짜 너만 힘들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무너지지 않았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짜고 친 동맹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로 뜨겁게 끓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대로 두 사람과 감정 싸움을 해봐야 제 손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박순자와 김재현은 옷방 정리에 정신이 팔려 저를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서랍장에서 작은 캐리어를 꺼내 화장대 위에 놓인 결혼 반지와 귀금속들을 챙겼습니다. 서재에서 등기부등본 원본과 통장, 인감도장이 든 작은 가방도 함께 챙겨 넣었어요. 당장 며칠 입을 옷까지 몇 벌까지 캐리어에 차곡차곡 담은 후 지퍼를 닫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어요. 박순자가 옷방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며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어디 갈 데는 있냐, 며느리? 친정이라도 가게? 저는 박순자와 김재현을 한 사람씩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님, 여보, 이 집에서 둘이 잘 지내세요. 얼마 못 갈 테니까. 김재현이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어요. 그래, 어디 가서 좀 시키고 와.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름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복도 공기가 얼굴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휴대전화를 꺼내 회사 근처 비즈니스 호텔의 전화번호를 검색했어요.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비즈니스 호텔의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부어오른 왼쪽 뺨을 거울에 비춰보니 손바닥 자국이 빨갛게 도드라져 있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배가 묵직하게 당기는 게 느껴져 한 손으로 부른배를 받쳤어요.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메모지를 꺼내고 펜을 들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은행 가서 통장과 카드 정지,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기, 산부인과 검진, 진단서 발급. 머릿속이 점점 정리되더라고요. 새벽 2시쯤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진아, 자니? 엄마가 자꾸 가슴이 답답해서. 엄마, 안 자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왠지 우리 딸 생각이 자꾸 나서. 별일 없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한테 지금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 엄마가 시장으로 한달음에 달려오실 게 뻔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엄마. 제주도 잘 다녀왔고요. 좀 피곤해서 일찍 누웠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딸 푹 자. 전화를 끊고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게 처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으니 잠시 후 제 차례가 됐습니다. 창고에 앉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통장 정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모든 금융거래 내역도 좀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어요. 은행원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을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녀의 손가락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던 은행원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 고객님, 이거 잠시만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저는 의아한 눈빛으로 은행원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문제 있나요? 은행원이 입술을 깨물며 다시 한번 화면을 살피더라고요. 고객님, 이거 본인이 알고 계신 거 맞으세요? 뭔데 그러세요? 은행원이 모니터를 제 쪽으로 살짝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그 아파트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집을 담보로 사채 업체에서 대출이 실행됐는데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대출이요? 무슨 대출이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은행원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10억이라고요? 네, 고객님. 10억 원이 실행됐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의자 손잡이를 꽉 붙잡으며 가까스로 자세를 유지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대출 받은 적 없어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은행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관련 서류 사본을 발급해 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두 손으로 부른 배를 감싸 안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뱃속의 아이가 그 순간 툭 하고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은행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두꺼운 서류 묶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대출 약정서 첫 장을 펼치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종이가 사그락거렸습니다. 서류 한가운데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이수진. 그 옆에 찍힌 인감도장도 분명히 제 것이었습니다. 서명란에 적힌 글씨도 한눈에 봐도 제 필체와 비슷하게 흉내낸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첨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대출 동의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특히 인감증명서를 보는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제가 발급받은 적이 없는 인감증명서였는데 발급일이 지난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인감증명서 옆에 첨부된 위임장을 들여다봤어요. 위임자 칸에 제 이름이 적혀 있고 수임자 칸에 모르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위임 사유는 본인 임신으로 인한 거동불편. 도장을 찍은 자리에는 제 인감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임장의 글씨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위임자 이름과 주소를 적은 글씨체가 눈에 익었습니다. 김재현의 글씨였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메모지에 적어둔 그의 글씨를 수도 없이 봐온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굳어 있었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죄송한데, 이 서류 사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전부 다요. 은행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은행을 나와 가까운 카페에 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따뜻한 커피 한 모금 마시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대출 약정서 마지막 장에 사채업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상호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습니다. 이자율을 보는데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연이율이 어찌나 높던지 한 달만 못 갚아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그 사채업자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악성 후기가 줄줄이 떴습니다. 협박, 감금, 자살 사건까지. 그런 곳에서 제 이름으로 10억이 빠져나간 거예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의 구분 등이 떠올랐어요.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좌판을 펴고 굽은 허리로 국밥을 끓이며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 거기에 평생에 한 번뿐인 행운까지 보태서 사주신 그 집. 그 집이 지금 사채업자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사실이 머리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다가 멈칫했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을 부른다 해도 사문서 위조라는 게 입증되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그동안 사채업자가 아파트에 압류를 걸고 경매로 넘기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머리로 생각을 정리했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이 10억의 흐름을 알아내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쳤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었죠.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에 심부름센터를 검색했습니다. 평이 좋은 곳을 몇 군데 골라 메모지에 적어 내려갔어요. 오후 늦게 저는 한 심부름센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안경 너머로 저를 살피더라고요. 그가 명함을 한 장 내밀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부름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 사본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째, 이 10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해 주세요. 둘째,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최근 몇 달 동안 무슨 일을 벌이고 다녔는지 알아내 주세요. 소장이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서류를 보는 그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이거 사무소 위조네요. 내용도 큰돈이고요. 의료비가 적지 않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얼마든 지불할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일주일 안에 해주세요. 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저희가 자주 다뤄봐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날 밤늦게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자꾸 그 위임장에 김재현 글씨가 아른거렸습니다. 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임신한 아내의 신분증을 훔치고 인감도장을 훔치고 위임장을 위조해서 10억을 빼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도 끔찍해서 저는 몸을 옆으로 돌려 부른배를 두 팔로 감쌌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그 순간 다시 툭 하고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아가야,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외할머니는 지킬 거야. 저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심부름센터에 보고서가 나오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질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휴대전화 화면에는 친정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대신 짧게 문자만 한 통 보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좀 바빠요. 며칠 있다가 연락드릴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두 눈을 꼭 감았어요.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배는 묵직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호텔 생활 닷새째 되던 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심부름센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리며 소장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수진 씨,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름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호텔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택시 안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기를 반복했습니다. 신부름센터 사무실에 들어서니 소장이 책상 앞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수진 씨,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부름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이 첫 번째 사진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낡은 건물 2층에 비칠교회 영혼의 안식이라는 글자가 박힌 간판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박순자 씨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이비 단체에 깊이 발을 들였습니다. 소장이 다음 사진을 내밀더라고요. 박순자가 흰 한복을 입고 어떤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두툼한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 올리는 사진이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살던 그 집 전세금 4억 원, 평생 모은 노후자금 1억 원, 친척한테 빌린 돈까지 6억 가까운 돈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낼 돈이 없어지자 교주가 자식의 집을 바쳐야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부추겼어요. 미친 인간들. 소장이 가장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흑백 캡처 사진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첫 번째 사진은 허름한 사무실 안에 김재현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쌓여 있고 그 옆에 인감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사무실 CCTV에서 캡처한 거예요. 열흘 전 오후 2시 17분에 찍힌 거고요. 그날은 제가 제주도 가기 전이에요. 소장이 다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김재현이 직접 인감도장을 서류에 꾹 누르고 있는 장면이 너무도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인감도장은 안방 화장대 두 번째 서랍에 두는데 한 번도 잠가둔 적이 없어요. 소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신청 서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김재현 씨가 위임장을 직접 작성해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아냈어요. 위임 사유는 본인 임신으로 인한 거동 불편이었고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같이 제출하니까 주민센터에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발급해줬더군요.
저는 위임장의 글씨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낯익은 글씨체, 익숙한 필압. 3년을 함께 살면서 매일같이 봐온 김재현의 글씨가 분명했습니다. 제가 임신해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그런 거짓말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억 원의 흐름도 추적했어요. 대출이 실행된 직후 5억 원이 곧장 그 사이비 단체로 넘어갔고 시어머니의 빚을 막았습니다. 나머지 5억은 김재현 씨 개인 주식 빚을 갚는 데 쓰였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월급날마다 어머니 생활비를 보냈다며 으스대던 그 얼굴. 자기는 빚 한 푼 없이 깨끗한 남자라고 자랑하던 그 얼굴.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소장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 달 이자가 1,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미 첫 달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고요. 곧 사채업자들이 아파트에 압류를 걸 거예요. 빠르면 2달 안에 경매로 넘어갑니다. 저는 두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머릿속이 쿵쿵 울리는데도 이상하게 정신은 또렷했어요. 소장님, 이 자료들 전부 가져갈 수 있나요? 원본은 따로 보관해 주시고요. 소장이 2개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본 가져가시고요.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겠습니다.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종이가 두꺼워서 묵직하게 손에 잡히더라고요. 이 봉투 안에 김재현과 박순자의 지옥행 티켓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나와 길가의 벤치에 잠시 앉아 부름배를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굽은 허리로 국밥을 끓이며 모은 돈, 한 번뿐인 그 행운으로 보태서 사주신 그 집. 그 집이 한 달 안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이대로 혼자 끌어안고 있다가는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더라고요. 엄마한테 모든 걸 털어놓을 시간이 됐습니다. 엄마의 구분 등에 또 짐을 얻는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더 늦으면 엄마가 사주신 그 집조차 지킬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이번 토요일이 이틀 뒤였습니다. 토요일 점심 장사가 한가해지는 2시쯤이면 엄마와 차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짧은 문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엄마, 토요일 점심에 가게로 갈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배는 묵직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쯤 저는 시장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부름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골목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생선 굽는 냄새, 떡 찌는 김 냄새, 국밥 끓이는 사골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에 스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익숙한 그 냄새들이 그날따라 더 가슴에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국밥집 간판이 멀리서 보였어요. 엄마 손 국밥. 낡은 나무 간판에 붓글씨로 쓰인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가게 문 앞에 도착하니 점심 손님들이 거의 다 빠지고 엄마가 혼자 그릇을 닦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엄마의 굽은 등을 바라봤어요. 쉰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사골을 끓이시는 엄마의 등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요.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저를 보고 엄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휴, 우리 딸 왔구나. 점심은 먹고 왔어?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행주를 내려놓고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부름배를 쓰다듬으셨어요. 우리 손주가 또 자랐네. 아휴, 무거워서 어떻게 다니나. 엄마, 엄마가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너 얼굴이 왜 이래? 살이 또 빠졌네. 어디 아프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두 손을 꼭 붙잡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떡해요? 나 어떡해? 엄마가 깜짝 놀라 저를 부축하며 가게 안쪽 의자에 앉히셨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에요. 아기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여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저는 모든 걸 다 털어놨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찍 돌아와 도어락이 잠겨 있던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안방을 차지한 일, 김재현이 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낸 일, 은행에서 10억 대출이 실행됐다는 소식을 들은 일, 김재현이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해서 사채업자에게 가서 도장을 찍은 일, 시어머니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평생 모은 돈을 다 갖다 바친 일. 엄마는 처음엔 멍하니 듣고만 계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두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가슴을 부여잡으셨습니다. 10억. 우리 집을 담보로 10억? 그게 정말이야? 그게 다 사이비 종교에 갖다 바친 시어머니 빚 막느라고. 그리고 자기 주식빚 갚느라고. 엄마가 봉투에서 사진들을 한 장씩 꺼내 들여다보셨어요. 김재현이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인감도장을 찍는 사진을 보는 순간 엄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 인간이, 이 죽일 놈의 인간이? 엄마가 사진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평생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만 지으시던 엄마의 두 눈에 호랑이 같은 빛이 번뜩였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눈을 처음 봤습니다. 수진아, 엄마 얘기 들어. 이 인간들 절대 가만 안 둔다. 우리 딸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은 이 쓰레기들 엄마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엄마가 행주를 식탁 위로 거칠게 내던지셨어요. 장사 준비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는 제 손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일어나. 우리 옆집부터 가자. 엄마, 어디로요? 떡집 박씨 아저씨한테. 박씨 아저씨 아들이 변호사잖아. 우리 집안일 같이 한다는 그 변호사 말이야. 저는 엄마의 그 단호한 손길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와 저는 시장 골목을 가로질러 바로 옆집인 형제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박씨 아저씨가 흰 앞치마를 두르고 떡판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엄마가 가게 문을 드르륵 열며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박 사장, 박 사장, 큰일 났어. 오쁜이 누나? 무슨 일이래? 얼굴이 왜 그래? 엄마가 박씨 아저씨의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엄마의 두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박 사장, 우리 수진이가, 우리 딸이 박씨 아저씨가 가게 안쪽으로 우리를 안내하셨습니다. 뒷방에 작은 평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를 앉히시고는 따뜻한 식혜 두 그릇을 내오셨어요. 천천히 말해봐. 누나, 무슨 일이야? 엄마가 박씨 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풀어놓으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옆에서 봉투를 열어 사진과 서류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시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이 인간 좀 봐라. 이 천하의 참놈을 봤나? 박씨 아저씨가 사진을 탁 내려놓으시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오, 아들아, 아빠다. 너 지금 사무실이지? 아니, 사무실 비우고 시장으로 와. 지금 당장. 수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들리는 듯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오뿐이 이문에 큰일 났어. 수진이가 큰일 났다고. 변호사가 변호사 노릇을 해야지. 또 언제 하겠어? 빨리 와. 박씨 아저씨가 전화를 뚝 끊으시고는 엄마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누나, 우리 아들이 이런 일에는 도 같았어. 서울에서 이혼 소송이고 형사 소송이고 백전백승이라고 소문난 놈이야. 1시간이면 도착할 거야. 엄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엄마의 어깨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가게 앞에 차 멈추는 소리가 들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모습이 한눈에도 야무져 보이더라고요. 이모? 오랜만이에요.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박지훈 변호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훈아, 우리 수진이 좀 살려줘. 박지훈 변호사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부른 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박지훈 변호사가 어릴 적 누나처럼 친했던 시절을 떠올렸는지 잠시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수진아, 일단 앉아. 천천히 보자. 무슨 일인지.
저는 봉투를 다시 열어 모든 자료를 평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매인 눈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차분한 표정이었는데 위임장에 적힌 글씨를 들여다볼 때 그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잠깐만, 이 위임장에 적힌 글씨하고 이 사채업자 대출 약정서에 본인이 직접 적은 글씨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겠는데? 박지훈 변호사가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위임장에 위임자 칸에 적힌 글씨랑 그리고 김재현이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자기 인적사항 적은 이 칸의 글씨. 같은 사람 글씨야. 필압도 같고 글자 모양도 같고 결정적으로 히읗 받침 쓰는 방식이 똑같아. 김재현이 직접 위임장 작성한 거야. 그럼 이걸로 입증이 되는 건가요? 필적 감정 의뢰하면 100% 나와. 그리고 이 사채업자 대출 약정서 여기에 공증인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절차에 큰 문제가 있어.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해. 이건 대출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허점이야. 박지훈 변호사가 서류를 탁자에 탁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들어. 우리 이렇게 가자. 첫째,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김재현 형사고소. 둘째, 그 10억 대출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민사소송. 셋째, 시어머니를 그 집에서 즉시 끌어내는 태거 단행 가처분 신청. 이 셋을 한꺼번에 동시에 친다. 동시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쪽에 시간을 주면 안 돼. 한 발만 늦으면 사채업자가 압류 걸고 경매 들어가. 우리는 모든 걸 다음 주 안에 다 마쳐야 해. 일단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자. 아파트가 함부로 처분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거 막는 가처분 신청부터. 엄마가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박지훈 변호사를 바라보셨어요. 지훈아, 우리 딸 좀 살려줘.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그 집인데 그 집 빼앗기면 우리 딸이랑 아기가 어디 가서 살겠니? 박지훈 변호사가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사건 한두 번 다뤄본 게 아니에요. 이건 저쪽이 너무 허술해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에 글씨까지 본인이 적어놓은 거랑 사채업자 사무실 CCTV 캡처 사진까지 있는 거.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이모 손녀딸은 제가 무조건 지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박지훈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수진아, 고맙다는 말은 다 끝나고 해. 지금부터는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면 안 돼. 일단 호텔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사무실로 같이 가자. 가서 가처분 신청부터 작성하자. 박씨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앞치마를 벗으셨습니다. 옥분이 누나, 누나도 같이 가요. 가게는 내가 잠깐 봐줄게.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부름배를 받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지훈 변호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는 너 혼자가 아니야. 알겠지?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방 창문 너머로 시장 골목의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생선 장수의 호객 소리, 아이들 웃는 소리, 떡집 앞에 손님들 웅성거리는 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 한가운데서 저는 그동안의 어둠을 떨치고 한 발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사흘 만에 인용됐습니다. 법원 결정문이 나오던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지훈 오빠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내일 아침 10시 집행관, 경찰, 이삿짐센터 전부 다 부를 거야. 너도 같이 들어가자. 오빠, 정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법원 결정문 나왔으니까 무조건 가능해. 너는 명의자고 저쪽은 무단 점유자야. 다음날 아침 10시 정각 집행관과 박지훈 변호사, 경찰관 2명,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아파트 앞에 모였습니다. 저는 부름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그 한가운데 섰습니다. 집행관이 도어락을 강하게 두드리자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빼꼼히 열리고 박순자가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누워 사과를 깎아 먹다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뭐야? 누구야? 법원 집행관입니다. 퇴거 단행 가처분 결정문 집행하러 왔습니다. 박순자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집행관이 결정문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는 동안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들한테 전화 좀 할게요.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짐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어요. 낡은 보따리며 누런 이불 더미가 차곡차곡 정리되더라고요. 박순자가 거실 한가운데서 두 손을 떨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연아, 너 빨리 와. 지금 집에서 엄마 끌어내고 있어. 30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재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조퇴하고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지훈 변호사가 김재현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지훈 오빠가 손에 든 사진 한 장을 김재현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김재현 씨, 이 사진 잘 봐요. 김재현이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인감도장을 찍는 자기 모습이 또렷이 박힌 캡처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야? 어디서 났어? 사문서 위조, 사기. 이미 경찰에 고소장 접수됐어요. 지금 퇴거에 불응하면 특수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 들어갑니다. 김재현이 두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비틀거리더라고요. 박순자도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듯 입을 벌리고 굳어버렸어요. 김재현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다고.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너 지금 임신한 아내 뺨치고 집에서 쫓아낼 때는 그런 말 안 했지? 여보,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우리 아기 생각했으면 임신한 아내 명의로 10억 사채를 끌어다 쓰지 말았어야지.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시어머니의 짐을 차곡차곡 들고 나갔어요. 박순자가 거실에서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희들, 내 짐에 손대지 마. 이거 내 거야. 어머님, 협조 안 하시면 강제로 모시고 나갑니다. 박순자가 끌려나가는 동안 김재현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저는 발코니로 나가 1층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박순자의 짐들을 분리수거장 옆에 차곡차곡 내려놓고 있었어요. 낡은 보따리, 누런 이불, 종이 박스들이 줄지어 놓인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몇이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더라고요. 박순자가 그 집 옆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재현도 경찰관의 안내를 받으며 1층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발코니 난간을 두 손으로 짚고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데 그게 슬픔인지 통쾌함인지 분간이 가지 않더라고요. 구름배가 순식간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시작했어요. 저는 부름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도어락 교체 기사가 와서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이 되는 최신 도어락을 달아주었어요. 청소업체도 불러 집안 구석구석을 소독했습니다. 오염되었던 안방 침대 시트도 새 것으로 갈았고요. 저녁이 되자 저는 친정엄마와 박씨 아저씨, 박지훈 변호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탁에 따뜻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다 같이 둘러앉았어요. 엄마가 식탁 한가운데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 집을 이렇게 지켜냈구나. 박씨 아저씨가 잔을 들어 올리며 한마디 보태셨습니다. 옥분이 누나가 사준 집인데 이거 못 지켜내면 사람이 아니지. 박지훈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수진아, 1차전은 이겼어. 2차전부터는 진짜 끝장을 보자. 저는 모두를 둘러보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 엄마,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손주가 태어나야지. 엄마가 매일 같이 와서 미역국 끓여다 줄 거야.
저는 엄마의 그 말에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조용해진 안방 침대로 돌아가 누우면서 저는 부른 배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아이가 그 순간 툭 하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아가야, 우리 집을 되찾았어. 저는 어둠 속에서 작게 속삭이며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집을 되찾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평일 점심때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출산휴가를 미리 신청해두고 집에서 푹 쉬는 중이었어요. 그날도 거실 소파에 앉아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씨 아저씨 이름이 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이 시간에 전화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에 황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너 빨리 병원으로 와. 큰일 났어. 병원이요? 무슨 병원이요? 무슨 일인데요? 너희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머리를 다쳤어.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다. 한울대학병원이야.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엄마가요? 엄마가 다쳤다고요? 빨리 와, 빨리.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가방을 들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안전벨트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니 박씨 아저씨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아저씨,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수진아, 너의 엄마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어.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어떡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박씨 아저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점심때였어. 너희 엄마 가게에 시어머니가 쳐들어왔고 손님들 다 있는 데서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너희 엄마더러 사돈돈 떼어먹은 사기꾼 꽃뱀이라고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 그 미친 인간이 너희 엄마가 말리려고 다가가니까 그 여자가 쉽게 진열장을 엎어버렸어. 그러시고 뭐고 다 깨지고 손님들은 비명 지르면서 다 도망가고 너희 엄마가 그 여자 팔을 붙잡으니까 그 여자가 너희 엄마를 확 밀쳤어. 박씨 아저씨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너희 엄마가 깨진 뚝배기 조각 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다. 피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처음 봤어.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박씨 아저씨와 저는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옥분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딸이에요. 엄마는요? 엄마 괜찮아요? 머릿속에 피가 많이 고였어요. 급성 뇌출혈이라 지금 응급으로 머리를 여는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비를 넘겨야 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제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임신하셨네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자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부른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박씨 아저씨를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아저씨, 엄마 옆은 부탁드려요. 저 갈 데가 있어요. 수진아, 너 어디 가게? 경찰서요. 그 인간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박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지훈 오빠가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가 주더라고요. 수진아, 가게 CCTV 영상은 내가 미리 확보해 놨어. 상인들 진술서도 받아놨고. 가자. 저와 박지훈 오빠는 곧장 관할 경찰서 형사과로 향했습니다. 형사과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담당 형사의 책상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CCTV 영상 원본, 깨진 그릇이 흩어진 현장 사진, 상인들의 빼곡한 목격자 진술서. 형사님, 이 사건 단순한 폭행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 10억, 그리고 사이비 종교 자금 흐름까지.
다 같이 묶어서 봐주셔야 합니다. 박지훈 오빠가 김재현의 사채업자 사무실 캡처 사진과 시어머니의 사이비 헌금 사진까지 책상 위에 쫙 펼쳐놓았습니다. 형사가 자료들을 한 장씩 넘겨보다가 표정이 굳어가더라고요. 이거 단순 폭행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네요. 중대한 인명피해도 있고 도주 우려도 있고 영장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파출소에 임시 구금되어 있던 박순자가 강력반 취조실로 압송됐습니다. 같은 시각 김재현은 자기 회사에서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양손에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왔어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지훈 오빠로부터 취조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물어뜯고 있어. 김재현은 살아보겠다고 모든 게 어머니 강요였다고 떠넘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랑 아들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악을 쓰고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서로 물어뜯다 같이 무너지면 되겠네요. 그리고 시댁 친척들이 합의 좀 봐달라고 우리 사무실에 매일같이 전화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 절대 합의 없어요. 법정 최고형 받게 해주세요. 탄원서 매일 넣을 거예요. 박지훈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가자. 지옥 같던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엄마가 두 눈을 뜨셨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가 미약하게나마 제 손을 마주 잡아주시더라고요. 엄마, 엄마, 우리 딸, 엄마 살았어. 저는 엄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술의 최대 고비를 무사히 넘기셨다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그제야 두 다리의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의 병간호와 독한 소송 준비를 병행하던 어느 새벽, 저는 갑자기 진통을 느꼈습니다. 병원 분만실에서 몇 시간을 진통한 끝에 저는 자꾸 예쁜 딸을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건강하게 버텨준 이 작은 생명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길고 치열했던 법정 공방 끝에 민사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박지훈 변호사가 분만실 앞에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으며 한 장의 종이를 내밀더라고요. 수진아, 대출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 났어. 10억 근저당 깨끗하게 말소됐어. 저는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가야, 외할머니가 사주신 이 집은 이제 진짜로 우리 집이야.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다가오던 봄날이었어요. 사건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8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형사재판 선고 공판 방청석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어요. 품에는 100일을 앞둔 딸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와 박씨 아저씨, 박지훈 변호사가 양옆에서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셨어요. 법정안이 정적에 휩싸이고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의 명의를 도용해 10억의 사기 대출을 일으키고 사돈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됩니다. 박순자와 김재현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피고인 김재현 징역 5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박순자 징역 3년에 처합니다. 법봉이 탕탕 울리는 소리가 법정 안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품에 안긴 아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기나긴 악연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아들고 환한 미소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진아, 김재현 유책 사유 100% 인정됐어. 친권하고 양육권 전부 너한테 왔다. 오빠, 정말 다 끝난 거예요? 그래, 다 끝났어. 저는 품에 안긴 아이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가야, 너는 이제 엄마 딸이야. 엄마 한 사람의 딸. 법정 밖으로 나오니 황토색 수의를 입은 두 사람이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호송차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회한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패배자의 눈빛이었어요. 김재현은 아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발끝만 내려다보며 끌려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다 끝났어, 우리 딸. 엄마, 우리 집에 가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엄마와 박씨 아저씨,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시장 상인 몇 분을 초대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백일떡과 미역국, 갈비찜이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아이의 백일잔치 겸 승소기념 잔치였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잔을 들어올리며 한마디 보태셨어요. 옥분이 누나, 이날을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지?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히셨습니다. 박 사장, 정말 고마워. 우리 모녀 살린 게 박 사장이야. 박지훈 변호사가 아이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조카 100일 축하한다. 저는 식탁 한가운데서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아저씨, 오빠, 정말 다 고마워요. 엄마의 손에 잡힌 아이가 그 순간 까르르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어요. 저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며 다짐했습니다. 두 번 다시 누구에게도 우리 가족을 짓밟히게 두지는 않을 거야.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뇌출혈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시고 시장 장사를 정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제 집에서 손녀의 재롱을 보며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어요. 아이는 어느덧 두 발로 걸어 다니며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거실에서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한 발씩 걸음마를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강아지 잘한다, 잘해. 저는 그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으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한 어느 주말, 저는 제대로 된 제주도 가족여행을 기획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쫓기듯 내려와야 했던 그 아픈 기억을 지우고 싶었어요. 여행에는 박씨 아저씨와 박지훈 변호사도 흔쾌히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된 분들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좋은 데였구나.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자주 와요. 우리 매년 와요. 푸른 제주도 해변에 도착한 우리는 모래사장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아이를 목마 태우고 해변을 걸어 다녔어요.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작은 두 손으로 박지훈 오빠의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렸습니다. 야, 우리 조카, 삼촌머리 다 빠지겠다. 박씨 아저씨는 엄마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옥부리 누나, 이게 진짜 인생이지. 그래, 박 사장.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 엄마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모습들을 한컷 한컷 담았어요. 박지원 오빠 어깨 위에서 환하게 웃는 아이, 흐뭇하게 미소 짓는 박씨 아저씨,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우리 엄마.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저는 해변에 앉아 부드러운 모래에 발을 묻었습니다. 아이가 제 무릎 위에 앉아 작은 손가락으로 바다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래, 바다야. 우리 딸이 좋아하는 바다. 엄마가 제 옆에 앉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셨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딸, 오래오래 살자. 저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탐욕스럽던 과거의 인연들은 모두 끊어냈어요. 대신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곁에 남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흘린 땀으로 사주신 그 집, 제가 목숨 걸고 지켜낸 그 집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찬란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아이가 제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아이의 작은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체온이 어깨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평생 시장에서 굽은 허리로 국밥을 끓이며 모은 돈, 한 번뿐인 그 행운까지 모두 털어 딸에게 집을 사주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임신한 몸으로 끝까지 싸워낸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짓밟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짜 가족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옆집의 떡집 박씨 아저씨처럼, 그리고 그의 아들 변호사처럼 말이죠.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 무심코 지나쳤던 그 자리에 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탐욕스러운 인연은 끊어내고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막을 열어젖히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